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모처럼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전이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여기에 시장이 좀 화답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화답을 했었는데 예. 오늘은 사실 오늘은? 화답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네. 지금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이제 0.18% 이제 하락을 하고 아. 있습니다. 참 외국인들이 얄미워요. 왜냐하면 장 초반에 어제도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매도로 이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점점점 지금 순매수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사주 이제는 매입이라든지 분할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이제 10조 원 매수한다고 얘기했고요. 거기서 3조 원은 이제 3개월 안에 이제 소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굉장히 호재로는 작용을 했는데 예.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뭐 지금 뭐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4만 전자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네. 이제는 삼성전자가 개인 주주들의 항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의 재고를 위해서 주주들의 재고를 위해서 조금 이제는 맑혔죠. 그래서 10조 원을 투입을 해갖고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 일단 어떻게 알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그래서 7.21% 상승을 했고 어제였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트에 보듯이 5.98% 이제 올랐고요. 오늘은 이제는 좀 보합권에 좀 머물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이슈가 사실상 이제는 과연 오래 지속되겠느냐 갔을 때 지금 장으로 본다 그러면 약간 좀 회의적인 부분으로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하고 이 중 3개월 내에 3조 원을 소각하겠다. 그러니까 소각이라는 거군요. 결국 예. 유통 주식수가 줄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주당 가치가 뛰겠죠. 그래서 이제는 가치가 뛰면서 이제는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사실상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뛰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오래 되겠느냐, 오래 지속이 되겠느냐 주가의 영향에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약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또 매도로 돌아선 거면 네. 지금 추가 상승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어떤 과제를 풀어야지 다시 돌아올까요? 일단 이게 주주가치 재고잖아요. 예.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2017년도 때 그 당시에 이제는 삼성전자가 9조 8천억 원 정도 그 당시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수 분할 매수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이 쪘었죠. 그래서 지금 뭐 차트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 이제 그 당시에 봤을 때 49%나 뛰었습니다. 이제 10개월 이내로. 근데 그 당시에 왜 뛰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뛴 이유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2017년도 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연 50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래서 창사 이래로 최대 수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사주 소각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영업이익도 늘다 보니까 업황이 좋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는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엔 뛰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똑같은 이슈가 있더라도 영업이 그렇죠. 이제 아시겠지만은 사실상 삼성전자에서 분기로 봤을 때 시장의 기대치보다 덜 나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흐름을 이번에 과연 이어갈 것인가 봤을 때 약간 회의적인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사주 소각을 밝혔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뭐 삼성과 관련된 주가들이 또 뜨기 시작합니다. 삼성생명이라든지 예. 삼성화재라든지 이렇게.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또 계열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들이 사실상 이제 장중 굉장히 뛰었던 부분들이 이제 보여졌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맞물려 있긴 하나 과연 이게 그러면 지속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업황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한마디로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사실상 이게 계속적으로 뛰기는 좀 우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제는 중론이 있고요. 사실 저는 조금 그 당시에 이제는 뭐 장 이후에 사실 공시를 하고 이제 어제장 보더라도 저 외국인들은 항상 유심히 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아니면은 뭐 기관들 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얄밉게 행동을 하니까 참 외국인들을 봤을 때 뭐 아직은 삼성전자가 우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순매수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오늘 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장 끝나가 봐야 알겠지만은 이런 어떤 패턴들이 보이다 보니까 좀 아쉽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 해도 기대되는 측면이 또 하나 있는데 삼전의 자사주 매입이 우리 증시 전체를 반등시킬 신호탄이 될지
될지에도 좀 기대가 몰리고 있거든요. 네. 어제 약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같은 분위기 좀 소폭이라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전 생각을 해봐요. 지금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주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가요. 사실 거래 대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다 미국 가시고요. 그다음에 코인 쪽으로 다 가시다 보니까 뭐 조금만 매도세가 나와도 주가가 확 빠져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 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타이밍에 중요한 이벤트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 분할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예. 적정한 타이밍에 저는 발표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의 한 15%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사실 이 한 네. 종목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면 이제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오르게 되는 영향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우호적인 환경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런데 이제는 좀 주가가 생각보다 이제 덜 오르다 보니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섰습니다. 밸류 펀드를 이제 집행하겠다. 그래서 한 3천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이게 또 지수에 도움이 될지는 좀 시장에서는 어떻게 소화시킬지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기조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기조적인 흐름은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뭐 우상향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또 당연히 달러 싸들고 들어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조적인 펀더멘탈이 좀 강해져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역시나 연말까지는 배당주 빼고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2차 전지주,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영향에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공약대로 간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파트가 가장 큰 영향을 받잖아요. 관세 인상에 인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증시를 이끌었던 것이 딱 그 세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다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분간 사실상 지금 장으로 본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조금 그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좀 우리 증시가 상승 흐름을 타고 쭉 이어진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좀 연말까지는 그런 네. 흐름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주택 보유 가구 중에 상위 10%와 하위 10% 집값 격차가 무려 40배를 웃던 걸로 집계가 됐어요. 특히 비싼 집을 가진 가구는 또 소유한 주택 수도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네. 자산 양극화 현상이 여전한 모습이네요. 네, 여전합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행정 자료를 활용한 2023년 주택 소유 통계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지금 뭐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상위 10%, 하위 10%의 이제 자산 격차가 무려 40배 정도 벌어집니다. 상위 10%가요. 평균 주택 가액이 이건 공시 가격입니다. 12억 5,500만 원 정도 되고요. 하위 10%는 이제는 이게 3억 원이 아닙니다. 3,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0배 정도 벌어지는 거고 예. 전체 평균은 3억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위 10%와 하위 10%의 자산 가액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다는 거, 아니 양극화가 심하게 벌어졌다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구당 소유 주택 수도 좀 벌어지는데요. 이제 이것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입니다. 상위 10%는 2.37채를 가지고 있고 하위 10%는 채 1채가 안 돼요. 0.98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자산 양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거 작년 자료거든요. 예. 올해 이제 끝나고 나서 내년에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산 양극화는 반대로 소득 양극화 현상은 상대적으로 완화 흐름을 보였는데 네.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진위 개수가 2022년 0.324로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진위 개수잖아요. 사실 네. 진위 개수는 이제는 0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평탄화됐다. 아니면 또 1로 갈수록은 불평등이 심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한마디로 이제는 가구 원 소득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예. 가구수로 나누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내가 버는 소득에서 또 세금을 뺀 소득이죠. 내가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을 얘기하는데 이 기준으로 진위 개수를
대출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0.32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0으로 갈수록 평준화된 거거든요. 예. 0.3이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소득 양극화는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뉴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일단은 통계상으로 본다 그러면 소득에 대한 양극화는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실 텐데, 이 사람이랑 나랑 받는 연봉은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예. 소득은 어느 정도 똑같아라고 보는데, 근데 이 사람은 부자고 얘는 부자고 나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보는 거죠. 왜 나는 연봉은 똑같은데 나는 왜 가난하지? 봤더니 이 사람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산을 자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예. 점점 더 나의 연봉은 얘랑 똑같지만 이 친구랑 똑같지만은 자산은 점점 자산의 벌어질 수밖에 가치가 없죠. 계속 그렇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하나겠죠. 영끌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는 영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영끌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가계 대출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딱 통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는 확실히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끌 말씀하셨는데 그 영끌족이 30대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 짚어볼 점이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가 전년 대비 8.2% 줄어들면서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대출 금리가 좀 높아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 영끌을 하셨어요. 30대 네. 이상 분들. 왜냐하면 한창 또 직장 생활 하실 네.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는 부자인 이유가 네. 아파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끌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이제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 상태로 있다 보니까 대출을 못 갚는 거죠. 소득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경매 시장에 물건이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금 통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대들이 비중이 줄었습니다. 내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 비중이. 그 뜻은 뭐냐면 일단 팔기 싫었겠지만 결국에는 경매 시장에 나옴으로써 이제는 사실상 내 집을 잃어버렸다는 통계가 여기에 보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를 본다 그러면 주택 소유자가 1,561만 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서 1인당 평균이 한 1.07째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30대 비중이 줄었다는 거예요. 가장 1위가 누구냐? 연도로 그러니까 세대수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세대별로 본다 그러면 50대들이 가장 많이 내 집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 그런 다음에 60대, 40대, 70대 순이었거든요. 예. 여기 보면 30대가 빠졌잖아요. 예. 점점 더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30대 영끌족들이 못 버티고 집을 내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곧 있으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이런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연말에 몰려 있는데 해외 직구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았던 사례로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많았던 게 역시나 취소 환불 교환이었습니다. 예. 이게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취소도 안 되고요, 환불도 안 되고요, 교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상담 건수가 가장 이제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한 24.2%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배송 배송 지원이 2위였고요. 그다음에 하자 품질이 3위로 조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했을 때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품목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품목이 가장 사실 상담 건수가 많았겠느냐? 그 뜻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교환 상품이 예. 의류 신발이 49% 넘어가면서 사실상 가장 많이 민원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보통신, 그다음 IT죠.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9.9% 나오면서 순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이 사실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해외 직구 상담 접수 현황을 본다 그러면 11월과 12월 달에 19%를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몰려있다는 얘기는요. 구제해달라고 상담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고 사건, 사고가 그 당시에 11월과 12월 달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연말에 되면은 해외 직구 상품 조심하셔라라고 해서 현재 이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을 보면 SNS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직접 사이트를 접속하는 게 아니라 SNS를 보다가 거기 광고가 뜨면 그걸 통해서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만약에 이렇게 해외 직구로 피해를 당했으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SNS 하시다가 예. 광고가 보이는데 너무 싸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건 예. 가짜 사이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막상 들어가게 되면은요, 실제 물건을 보내지 않는, 한마디로 가짜 사이트로 해서 물건만 보여주는 이런 사이트들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폭 할인 들어가는 사이트는 좀 의심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또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현금 거래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피해를 받았다라고 본다 그러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검색창에 열어보시면 바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제는 가짜 사이트들, 의심 사이트들 또 나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 사례도 나오다 보니까 나와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외 쇼핑몰에서 내가 사기가 의심된다, 나는 좀 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꼭 기억하셔서 도움 청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 거래 피해 방지 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